30년입니다. SK텔레콤, KT, LGU+, 이 세 회사가 대한민국 통신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시간이죠. 그 어떤 도전자도 이 철옹성을 뚫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땅 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때문이죠. 월 87,000원에 장비값만 55원, 오지보다 느리고 2배는 비싼데 사람들 반응이 이상합니다. 비싸도 좋다, 느려도 상관없다, 통신 3사한테 돈 주느니 머스크한테 주겠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30년간 쌓인 분노, 그리고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KT가 요즘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분야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도 아니고 오즈도 아닙니다. 바로 호텔이에요. 자회사 KT 에스테이트의 호텔 사업 매출이 2020년 297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2142억 원까지 뛰었거든요. 4년 만에 무려 7배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통신회사가 호텔로 돈을 번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통신회사가 어떻게 호텔 사업을 하게 됐을까요? 비밀은 과거에 있습니다. 예전엔 전화국이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그 시절 교환기라는 게 냉장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도심 한복판에 넓은 건물들이 필요했고 KT는 자연스럽게 황금 땅들을 확보하게 된 거죠. 명동, 동대문, 송파 같은 노른자 입지를 통신 장비 넣는다고 꿰찬 겁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냉장고만 하던 장비가 노트북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넓은 건물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KT는 그 땅 위에 노보텔 동대문, 소피텔 송파, 르메르디앙 명동 같은 특급 호텔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통신회사가 왜 본업인 통신망에 투자하지 않고 호텔을 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동네에 슈퍼마켓이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인 입장에서 굳이 새 물건을 들여놓거나 매장을 깨끗이 청소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손님들은 여기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통신시장이 딱 그 모양입니다. 투자 안 해도 매달 요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뭐하러 수조 원을 들여서 망을 깔겠어요. 그 돈으로 호텔 짓는 게 훨씬 남는 장사인 거죠. 이게 바로 경쟁 없는 시장의 민낯입니다. 경제학에 해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세시대 성 주변에 깊게 파놓은 물길 있잖아요. 적군이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그 물길 말이에요. 기업에서는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을 해자라고 부릅니다. 통신 3사는 지난 30년 동안 이 해자를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게 파왔어요. 새로운 경쟁자가 절대 건너올 수 없을 정도로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 통신사 하나 차릴 거야 라고 마음먹었다고 칩시다.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일단 전국에 수만 개의 기지국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만 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산골짜기, 제주도 올레길, 전라도 갯벌 근처까지 전부 다 깔아야 해요. 이것만 해도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기지국 세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파수를 사야 합니다. 전파는 국가자원이라 정부한테 돈 주고 빌려야 하거든요. 이것도 수천억 원이에요. 자, 여기까지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모든 걸 갖춰놓고 저희 통신사 출시했습니다 해도 사람들이 올까요? 10년, 20년 쓰던 SKT 번호, KT 결합 상품 다 버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신생 통신사로 갈아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족 결합 할인 끊기도 싫고 번호 바꾸면 알려야 할 사람도 많고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미지수인 겁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이랑 비슷해요. 장비 사는 데만 수천만 원, 훈련도 몇 년을 해야 하는데 정상에 올라가봤자 뭐가 있겠어요. 사진 몇 장 찍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입으로는 나 통신사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돈은 안 내는 겁니다. 위험은 크고 보상은 불확실하니까요. 이게 30년간 아무도 못 뚫은 이유입니다. 2019년 4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 오지 상용화 성공, 미국보다 2시간 빨랐다고 난리였죠. 통신사들 광고가 장난 아니었어요. LTE보다 20배 빠릅니다.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하세요. 솔깃하죠? 저도 그때 혹했거든요. 전국의 소비자들이 앞다퉈 오지 요금제로 갈아탔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더 내면서요. 근데 막상 바꾸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유튜브 로딩 속도가 그대로예요. 카카오톡 사진 보내는 것도 똑같고요. 아니, LTE랑 뭐가 다른 거지? 영화 1초 만에 다운로드 된다며? 처음엔 내 폰이 문제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내가 사는 동네가 아직 5G가 안 터지나?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강남 사는 친구도, 판교 사는 직장 동료도 전부 나도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았습니다. 직접 조사에 들어간 거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광고에서는 속도가 20kbps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측정해보니까 0.8kbps가 나왔어요. 광고의 25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동차 회사가 이 차는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 타보니까 시속 12k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보다 느린 자동차를 스포츠카 가격에 판 셈이죠. 공정위는 이 뻔뻔한 허위 광고에 과징금 336억 원을 때렸습니다. 336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같지만 통신 3사 연간 매출이 수십조 원이에요. 솔직히 그들 입장에선 코웃음 칠 금액이죠. 소비자들은 그동안 매달 비싼 요금 내면서 LTE급 서비스를 오지 가격에 쓴 겁니다. 5G가 왜 광고처럼 빠르지 않았을까요? 사실 진짜 빠른 대리브지를 만들려면 특별한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28GHz라는 주파수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주파수가 왕복 2차선 도로라면 28GHz는 왕복 10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선이 많으니까 당연히 차가 더 빨리, 더 많이 달릴 수 있겠죠? 통신 3사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2018년에 정부한테 이 주파수를 샀습니다. 얼마에 샀을 것 같으세요? 무려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2조 원이요. 웬만한 대기업 1년 영업이익보다 큰 돈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3년 안에 기지국을 각각 15,000개씩 세우겠습니다. 세 회사 합치면 45개예요. 전국 방방곡곡에 진짜 빠른 다이브지를 깔겠다는 거였죠. 자, 3년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SK텔레콤은 15,000개 중에 1,650개를 세웠어요. KT는요, 고작 570개요. LG유플러스는 842개. 세 회사 다 합쳐봐야 목표치의 12% 수준입니다. 시험으로 치면 100점 만점에 11점이에요. 완전 낙제죠. 왜 약속을 안 지켰을까요? 기지국 하나 세우는데 수억 원이 들거든요. 15,000개 지으려면 또 수조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이면 호텔을 짓지 왜 기지국을 세워요? 호텔이 훨씬 남는 장사인데. 어차피 경쟁자도 없으니까 대충 해도 고객이 떠날 데가 없잖아요. 결국 2022년 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주파수를 회수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조 원 넘게 주고 산 주파수를 나라에서 뺏어간 거죠. 근데 웃긴 건요. 통신사들이 별로 아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쓸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시장 상황반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누가 모였냐고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직원들이요. 경쟁사 직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매일 회의를 했어요. 뭘 논의했을까요? 어제 우리 회사로 번호 이동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저희는 500명 빠져나갔네요.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합의를 봤어요. 보조금 다 같이 줄입시다. 생각해보세요. 원래 통신사들이 왜 보조금을 주겠어요? 다른 회사 고객을 뺏어오려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 회사가 뒤에서 만나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보조금 경쟁하면 우리만 손해야. 그냥 다 같이 줄이자. 라고 짜고 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네에 치킨집이 3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원래라면 서로 경쟁해야 하잖아요. 한 집이 14,000원에 팔면 옆집은 13,000원에 팔고 또 옆집은 12,000원에 팔고 그래야 소비자가 이득을 보죠. 근데 이 세 사장이 뒤에서 몰래 만나서 우리 그냥 다 15,000원으로 통일하자. 가격 경쟁하면 우리만 피곤해 라고 합의해버린 거예요. 손님들은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죠. 어딜 가도 15,000원이니까. 이게 바로 담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담합을 적발했어요.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같은 오피스텔에서 회의한 기록, 보조금 조율한 문서들이 다 나왔습니다. 과징금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3사 합쳐서 963억 원이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들 규모가 얼마인데요. 연매출 수십조 원짜리 회사들한테 963억은 한 달 용돈 수준이에요. 결국 이 구조에서 손해보는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이죠. 이번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번이나 들었던 말입니다. 제4 이동통신사 이야기예요. 누군가 통신 3사의 독점을 깨겠다고 도전장을 내밀 때마다 온 나라가 기대에 들떴거든요. 드디어 경쟁이 생기나 요금이 내려가나?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8전 8패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작년 초에 스테이지X라는 컨소시엄이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됐습니다. 뉴스에도 크게 났었어요. 드디어 통사 독점 깨진다. 사람들 기대가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본금을 못 모아서 취소됐습니다. 또요, 선정까지 됐는데 돈이 없어서 엎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아까 해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해자가 너무 깊은 겁니다.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우리가 해보겠다 하면서 정작 계좌에서 돈을 빼지 않는 겁니다. 8번의 도전, 여번의 실패, 이게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통신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타링크는 이 해자를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해자 위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뭘 했죠? 땅에 기지국을 세웠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수만 개씩 깔아야 했고요. 스타링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땅에 기지국을 세우지 않아요. 대신 하늘에서 신호를 쏩니다. 지구 상공 550km의 위성을 수천 개 띄워놓은 거예요. 그 위성들이 땅에 있는 안테나로 직접 인터넷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죠. 비유를 해드릴게요. 기존 통신사들은 전국에 편의점을 짓는 방식이에요. 손님이 올 만한 곳마다 일일이 가게를 세워야 하죠. 서울에도, 부산에도, 강원도 산골에도요. 근데 스타링크는 드론 택배예요. 하늘에서 바로 배달해버리는 거죠. 가게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 스타링크 쓰려면 장비값 55원에 월 87,000원이에요. 좀 더 저렴한 64,000원짜리 요금제도 있고 32일 무료 체험도 가능하고요. 속도는요. 다운로드 130Mbps, 업로드 40Mbps 정도 나와요. 솔직히 오지보다 느립니다. 가격도 2배 이상 비싸고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환영한다는 거예요. 비싸도 좋다. 느려도 상관없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가 약 14만 원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1위거든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월 10만 원씩 13년만 내면 총 1,560만 원이에요. 소나타 한 대 값입니다. 차 한 대 살 돈을 통신비로 낸 거예요. 30년간 쌓인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드디어 새로운 선택지가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 스타링크가 진짜 노리는 시장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에요. 진짜 돈이 되는 건 B2B 시장이거든요.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요. 선박시장부터 볼게요. 바다 한가운데서 인터넷 쓰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지구에서 36,000km나 떨어진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해야 했어요. 속도가 얼마나 나왔냐면요. 고작 1에서 2Mbps예요. 그것도 월 이용료가 수백만 원이었고요. 유튜브 끊김없이 보기도 힘든 속도를 그 돈 주고 쓴 거죠. 근데 스타링크는요. 바다 한가운데서도 100Mbps 이상이 나와요. 가격은 훨씬 싸고요. 국내 대표 해운사 펜오션이 이미 스타링크를 도입했습니다. 배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가장 효율적인 항로를 분석해서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어요. 항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와이안 항공, 카타르 항공 같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스타링크를 달기 시작했거든요. 비행기 한 대당 최대 350Mbps가 나온다고 해요. 승객 200명이 동시에 유튜브를 틀어도 안 끊긴다는 거죠. 예전에 비행기에서 와이파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카오톡 문자 하나 보내는데도 몇 분씩 걸렸잖아요.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재밌는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스타링크가 설치됐거든요. 왜 초고층 빌딩에 위성 인터넷을 달았을까요? 생존성 때문이에요.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테러가 발생하면 지하에 있는 통신시설이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위성은 영향을 안 받거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증명됐습니다. 러시아가 통신시설을 폭격했는데 스타링크 단말기 수만 대가 지원되면서 드론 조종하고 폭격 좌표 공유하는 데 쓰였어요. 전세를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스타링크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두 가지 혁명에 있어요. 로켓 재사용이랑 위성 대량 생산이요. 원래 로켓은 일회용이었거든요. 수천억 원짜리 기계를 하늘로 쏘면 그걸로 끝이에요. 바다에 빠져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 1kg 화물 보내는데 $20,000 이상이 들었어요. 근데 스페이스X의 펜구 로켓은 달라요. 발사하고 다시 땅에 내려앉습니다. 20회 이상 재사용에 성공했어요. 덕분에 1kg당 발사 비용이 $2,000 이하로 떨어졌죠. 1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통신 위성은 수공예품이었어요. 한 대 만드는데 수년이 걸리고 가격은 수천억 원이었죠. 장인이 손으로 깎아서 만드는 명품 시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스타링크 위성은 공산품에 가까워요. 공장에서 한 달에 최대 120개를 찍어냅니다. 로켓도 직접 만들고 위성도 직접 만들고 이런 수직 통합 구조 덕분에 원가 경쟁력이 미쳤거든요. 이미 6,000개 이상을 쏘아 올렸고 앞으로 3만 개를 더 올릴 계획이에요. 최종 목표는 무려 42,000개고요. 근데 이 시장을 스타링크가 독식하게 둘 수 없죠. 제프 베이조스가 뛰어들었습니다.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예요. 초기 투자금만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어요. 2029년까지 3,236개 위성으로 스타링크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거죠. 아마존의 무기가 뭘까요? AWS예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 AWS요. 위성 인터넷이 결국 하늘의 위성과 땅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아마존은 이미 그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깔아놨거든요. 영국 정부와 하나 시스템이 투자한 원웹도 650개 위성으로 B2B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하늘의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스타링크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지금처럼 안테나 설치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다이렉트 투 셀, 줄여서 DC라고 하는데요.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 신호를 직접 받는 거예요. 안테나 없이요. 지금 주머니에 있는 그 폰으로 위성이랑 바로 연결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같죠? 근데 이미 시작됐어요. 2025년부터 미국 T-모바일, 일본 KDDI랑 손잡고 상용화에 들어갔거든요. 아직은 문자 메시지 수준이에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리산 깊은 산속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도 영상통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통신 3사가 30년 동안 수조 원 들여서 깔아놓은 기지국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 깔아놓은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차를 생각해보세요. 강원도 깊은 산골 터널을 지나는데 0.5초라도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지상 5G망만으로는 이런 절대적인 연결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위성 네트워크가 보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죠.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부표에서 해수면 데이터를 수집한다거나 아마존 밀림에 센서를 달아서 산불을 감시한다거나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위성밖에 답이 없어요. 2030년쯤 상용화될 6G 시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지상통신과 위성통신이 하나로 합쳐지는 통합 네트워크예요. 스타링크는 지금 그 인프라를 가장 먼저 깔고 있는 거고요.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어요. 테슬라나 애플 같은 제조사들이 위성통신을 구독 서비스로 직접 팔기 시작하면요. 국내 통신사들은 그냥 주파수 빌려주는 집주인이나 고객 민원 처리하는 대행업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통신 3사가 당장 망하진 않아요. 한국은 전 국토에 광 케이블과 5G 기지국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거든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잘 터지는 이 지상망을 위성이 단기간에 이기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선박, 항공, 재난망 같은 고수익 B2B 시장이요. 여기를 스타링크가 빠르게 먹고 있거든요. 미국 통신사들은 이미 답을 찾았어요. 싸우지 않고 손을 잡은 거죠. 일본 KDDI도 마찬가지고요. 땅에서 하늘로 확장되는 통신시대. 이건 철도가 마차를 대체한 것과 같은 인프라 혁명입니다. 하늘의 시대가 열렸을 때 땅에만 남을 건지 하늘과 땅을 잇는 새로운 주인이 될 건지 그 갈림길에 선 건 스타링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통신사들입니다.